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2019년 이후 축소됐었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다시 확대돼서 지난 22일부터 본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북한의 반발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죠? 네,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난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 선전 매체들도 이 비난전에 가세했는데요. 북침 연습이다, 또 방어 연습이라는 남측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다 이러면서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폭탄이 이제 실제 도발 행동으로 이어질까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중국도 북한을 편들고 있죠. 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훈련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우리나라도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교역 규모도 커지고 사이도 가까워졌지만 이 사드를 두고 갈등도 불거졌죠. 네, 이전과 달라진 한중 관계는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미연합 하반기 지휘소 연습 UFS 을지 자유의 방패 1구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컴퓨터 워게임 방식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미연합 연습은 엄연히 방어용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유의 가치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일부터 4일 동안은 2부 훈련으로 한미연합군이 반격에 나서 북한군을 제압하는 작전을 점검합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도 재개됐습니다. 공중에선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미국 F-16 전투기를 동원한 쌍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일군도 첨단 무기체계를 사용한 여단급 과학화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원 벙커로 불리는 전시 지휘소를 찾아 한미 연합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작전 계획을 최신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반발하는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에선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하여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면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전한 서한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밝혔습니다. 愿同总统先生加强战略沟通，引领中韩双方以建交30周年为新起点，把握大势，排除干扰，夯实友好。 하지만 서로의 핵심 이익을 배려하고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미의 분리를 압박했습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역시 강경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각각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꽉 막힌 한반도 문제,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이 남북한 모두 서로에 대해서 대적 관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기싸움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고립되어서 또 국제 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고립되어서 한반도에서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힘이 약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협력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27 휴전협정일 기념연설에서 남측이 우리 측을 대적관계로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맞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볼 때 김여정의 담화는 대화보다도 대결에 무게중심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주변 정세도 대화에 좀 부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상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화를 발표했다는 건 이미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하고 상대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을 해. 이런 얘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 경색되어 있고 대남 어떤 강경 도발을 해온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정부가 담대한 계획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제안들 또 후속 제안들을 계속 해야만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북한을 수십 년 동안 들여다보고 관찰한 결과 북한은 아쉬우면 대화에 나오게 돼 있다. 아쉬우면 그럼 방법은 뭐냐?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한미동맹을 토대해서 하겠다. 이것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6.12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에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사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 추진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략적인 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이 그냥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런 무대책으로 가자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좋은 방향을 우리의 손을 잡으면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고 우리의 손을 뿌리치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상황 악화 방지는 하겠지만 적절한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만 하려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으로 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을 고리로 해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균형 감각을 지닌 외교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도 미중의 갈등 심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적어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의 결심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난 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재뿌리기 방식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적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고 중국마저도 한반도의 군사적 전략 자산, 함정이라든가 항공기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나를 초대해달라며 강력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4일 바티칸 바오로 6세 강당에서 열린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에 나를 초대해달라는 것이다면서 그러면 거절하지 않겠다, 초대를 받는 대로 북한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평양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다수 주민들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대 비상방역 체제를 해제한 이후 재유행 확산 가능성에 북한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주민들의 일상 함께 보시죠. 북한의 대표 피서지인 마전 유원지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내맡기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소나무 숲에선 승마를 즐기거나 실내 운동시설도 이용하는데요.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이거 마전 유원지 와서 노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거 말도 타고 버도도 타고 이거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거 소나무에 나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이거 피로가 쫙 풀리고 이거 거뜬해지는 게 얼마나 상쾌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엔 마스크 없는 일상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평양 초등학생 이수진, 임송아 양이 개학한 학교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Before we were allowed to go out without our masks, it was difficult to know if the teacher was angry or sad or happy. But now we can know exactly how she feels.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는 방송도 여전합니다. 그 어떤 악성 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 수 없게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 장벽을 유지 공고화하는 데 계속 주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에서 4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의학적 감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엔 이들이 모두 독감 환자였다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봉쇄 조치는 해제됐지만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헌신을 내세우며 충성심을 고취하는 한편 이른바 남쪽의 색다른 물건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라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최근 발견한 량야 해니파 바이러스에 대해 관영 매체들이 자세히 전하는 등 전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4장의 사진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사진마다 절약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상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절약함에 폐자재를 모았다가 다시 생산자재로 쓴다고 합니다. 절약이 곧 증산이자 애국이라는 북한의 절약운동, 그 절약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건물을 환하게 밝히는 전기는 옥상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와 28대의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겁니다. 사업소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등 부지도 빈틈없이 활용합니다. 최근 조선중앙TV가 소개한 절약형 기업체의 사례들인데요. 노동력과 에너지, 부지를 알뜰하게 사용해 물 샐 틈 없는 절약 대책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부품품 하나를 가공하는데 8명의 인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명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한 사람이 서로 다른 5종 이상의 기대를 다룰 수 있게 준비시켜서 종업원 1인당 평균 생산 능률을 3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또 심각한 물자 공급난 탓에 일상생활에서의 자원 절약법도 찾아 전하는데요. 만약 이 차들이 단 몇 g씩만이라도 연료를 절약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절약 이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연료 배급 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운수 부문에선 평양의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서 제작한 연료 절약기를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수백여 대의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이 운수관리국에선 한 해 192톤 상당의 연료를 절약하게 됐다는데요. 지난날에는 10% 내지 12%를 절약했는데 더 절약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7 내지 8%도 올려서 최고 17% 내지 20%를 더 연료 절약할 수 있는 절약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절약 사업에도 과학기술 도입을 강조합니다. 이 TV 토막극에선 책가방 공장에서 재단 기술을 높여 자재 절약을 이뤄낸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렇게 큰 자투리들이 나오지 않게 과학적으로 재단하니 같은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되는 건 물론이고 전기랑 노력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 자력갱생의 한 축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방면에서의 절약 운동이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에 북한 군인들은 오열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울다니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크게 감동해서 눈물까지 났다는 겁니다. 얼마 전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방역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올 들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자주 공개되고 있는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릴 만큼 연설 솜씨가 아주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최근 첫 육성 연설이 공개가 돼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특히 대남 메시지를 전할 때는 오빠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어조여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격려와 막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 최고 지도자 남매의 육성 연설을 통해 북한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업에 투입됐다 귀대한 북한 군인들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장렬히 진감했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20여 분에 걸친 육성 연설에 나섰다. 군의부문 전투운동부들, 내가 응당 이미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동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함에 이어 고마움까지 거듭 강조하며 감성적으로 이어진 연설문.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서 동무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군인들은 집중했고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무너져 내리는 마음, 속 타들던 순간들 등으로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북한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육성 연설이 가지는 힘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가 제일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선전선동 파트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육성 연설을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주민 결속을 도모했다. 동지들,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 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 위원장은 20분 남짓한 연설문을 여유 없이 읽기에 바빠 보였고 시선 처리도 어색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한 원고를 틀리지 않고 읽는 것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 스피치는 읽기가 아닌 말하기인데 읽는 것에 너무 이제 몰입한 나머지 눈 한 번 들어서 그 앞에 사열에 있는 군인들 보는 모습도 없었고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연설을 끝낸 직후에도 위치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 그래도 집권과 함께 빠르게 선보인 젊은 지도자의 육성 연설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젊은 지도자니까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북한 당국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일종의 정치적 상품의 컨셉을 젊고 액티브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다.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면 시선 처리부터 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난 이제 최근의 연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간에 여유 있게 사람들을 응시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시선 처리가 확실히 좀 나아졌다, 이렇게 관찰됩니다. 군중의 함성에 작은 손짓으로 화답하는 제스처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박수와 함성에 화답할 때 사실 이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과장된 몸짓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평소에 하지 않던 세리머니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 유세 중에. 그런데 아주 절제된, 최소화된 동작으로 현장 장악력을 보여줬다. 변화의 조짐이 본격화된 건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날 주석단에 선 김 위원장의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극복을 언급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무려 18번이나 반복했고, 면목이 없다,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처럼 감성적인 표현도 대거 등장했다. 심지어 눈물까지 훔치는 모습도 공개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향상된 공개 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얻으려 한 건 뭘까? 사실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야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자의 감성적인 호소로 결국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육성 연설도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덩치들, 그처럼 오목했던 방역대전의 나라를 청하하는 이 자리에 서니 형언할 수 없는 격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김 부부장의 대중 연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것과 달리 김 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추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거론했다. 경이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는 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나라 수백만 부모들에게 끝끝내 불안과 고통을 들씌운 주범이 바로 남쪽에 사는 기축 같은 너절한 것들입니다. 이어진 담화에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여기에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문은 북한의 이전 정통 담화문들에 비해 유난히 거칠고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특유의 이런 내부적인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균형을 김여정 부부장 이름으로 북한이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고 2018년에 한반도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었다가 2019년 하노이에서 노딜이라는 큰 실망으로 끝난 것을 한번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갑자기 또 대화와 평화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옛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같이 향후 미국과 한국과 협상을 할 때 이 북한의 행보가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때로는 주민을 한데 묶고 때로는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위해 한층 그 솜씨가 늘어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연설. 이와 함께 김여정 부부장까지 공개 연설에 나서면서 북한 최고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더 활용할지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할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6.25) 전쟁을 직접 겪고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70 중반 이상의 나이가 됐을 텐데요. 그 치열했던 6.25 전쟁통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펼쳤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네, 군번 없는 군인이었던 이분들에게 최근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71년 만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혜영 리포터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인천 강화군에 사시는 민옥순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나섰던 첩보 활동을 이제라도 인정받아 다행이라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네, 10대 나이에 어떻게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런 첩보 활동을 했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려 3년 동안 전쟁 내내 첩보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소녀 첩보원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작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습을 드러낸 인천의 바닷가. 아흔을 앞둔 민옥순 할머니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리움에 잠깁니다. 아휴, 언제나 저길 가볼까. 동생들아, 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니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민할머니의 고향은 바다만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는 황해도 연백입니다. 전쟁 이전엔 남한 땅이었지만 이후엔 북한 땅이 됐습니다. 민할머니는 6.25 전쟁 발발 뒤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동생 넷을 고향에 남겨두고 아버지, 오빠와 함께 강화도 교동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로지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에 시작한 첩보 활동. 그렇게 민할머니는 18살에 군번 없는 군인이 됐습니다. 1951년 1월 창설된 이후 서해 도서 지역과 황해도 내륙 등지에서 기습 작전을 펼쳤던 8240 부대. 민할머니도 이곳 소속이었는데요. 사람 만나면 뭔 얘기 하지 말아라. 뭐든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라. 어디서 왔냐고 몰라요. 뭐 몰라요. 그냥 몰라야. 한 달 정도 첩보 교육을 받은 뒤 밤이 되면 민간인 복장으로 배를 타고 북한 개풍군 일대로 향했는데요. 방공호에 숨은 채로 인민군의 규모와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해 치마에 그려 돌아왔다고 그 시절을 회고합니다. 몸을 숨겨야 하는 과정에서 민할머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는데요. 내 동생이 동네를 다 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나 뭐 돌아다니고 붙들리게. 우리 집 건너집이가 그 기와집인데
거기 인민군이 몇이 와서 있다. 또 어둠에 가는 게는 또 누구네 집에 또 인민군이 사랑에 받게 있다. 민할머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군에 유리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첩보 활동을 어떤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인민군이 어디가 있냐, 또 중공군이 언제쯤 어디가 있냐, 그런 거지 뭐다. 이렇게 목숨을 건 첩보 생활은 3년간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북녘해둔 가족을 잠깐 보는 게 다였지만 민할머니는 우리 군에 도움을 줬다는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후회도 하나도 없어.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또렷한데요. 민옥순 할머니는 이 시절을 함께한 남편과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김청산 할아버지는 8240 부대에서 민할머니와 처음 만나 한평생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부대 선임 하사였던 김 할아버지는 민할머니를 보곤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구름에 붕 올라탄 거 없고 무지개 꼭대기 올라탄 거 없고 그랬어. 그거 말할 수 없지 그거. 아유 뒤틀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해 어려운 시기 서로에게 힘이 돼줬지만 김 할아버지는 결혼한 후에야 민할머니가 적진을 넘나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 알면은 나 이렇구만 어떡해. 말 퍼져나가면 이렇구만 어떡해. 몇 달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 동생을 데리러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가지 말아요. 중공군 바다에 깔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러게. 내가 그걸 해갖고 나왔으니까 난 단단히 알지.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건너간 아버지와는 그 뒤 생사도 모른 채 영영 이별하게 됐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중공군 진지에 침투했다가 검문에 걸린 겁니다. 나오다가 인민군 때 붙들렸지. 그게 총으로다 이래다 탁 찌르고 여기 멀리서 가지고 탁 찌르는데 이랬어. 천만다행으로 여성이라 풀려났지만 같이 붙잡혔던 남성 첩보원은 2번 다시 못 만났습니다. 아픈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명절 때만 되면 더욱 또렷이 되살아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6.25 돼가지고 이제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애가 거기서 그 글에 저희가 다 가슴 아팠던 게 그 글의 글짓기의 첫 문장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우십니다. 그게 첫 문장 하더라고. 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과 후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민옥순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성 최초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건데요. 소녀 첩보원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민할머니를 포함한 여성 비정규군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정규군은 전쟁 기간 중 민간인 신분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유격 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특히 여성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큽니다. 여성은 휴전 이후 대부분 군복무를 하지 않아 증빙이 어려워 공로를 인정받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인 민옥순을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함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게 했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는 거 없어. 그랬는데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러는구나 하고 눈물 나.
민할머니 말고도 전쟁 당시 활약했던 여성 비정규군은 많았는데요. 실제 8240 부대원 중 20%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정순분, 김정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어. 이건 6.25 때 여기 나와서 전쟁했던 사람들 행사 때 나와가지고 반갑다고 우리들 같이 사진 찍은 거지. 몇 년 전에. 한 5년 되나 봐. 5년 넘었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민옥순 첩보원과 동료 소녀 첩보원들의 공로와 헌신이 7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북한 주민들에게 유행한 패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바지 패션, 스키니진 패션, 이런 건 북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북한 패션의 모든 것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남북의 창, 남북의 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 체결인 전승절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 장면인데요. 흰색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거 입어도 괜찮은가요? 리설즈가 북한의 패션 리더처럼 된 거죠. 리설즈가 그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너도 나도 가방 들고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 북한의 외출복은 보통 어떤 모습들인가요? 뭐 그냥 변함이 없는 단체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점점 바뀌면서 여기에 소매가 없는 원피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체양 모자라고 이제 여성들이 모자 쓰는 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양산 쓰는 것도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뭐 한국에서 온 옷도 요즘 젊은이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류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스키니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엄하게 단속했었어요. 청바지는 침략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장에 가잖아요. 청바지 팔아요. 화장품 산업도 뭐 활발한 편인가요? 꼭지를 뗀 것은 김정일이죠. 어떤 여성 군부대를 찾아갔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야 너네 이거 뭐냐 여자들인데 한국이 비비크림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장군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글이 쓰여 있는데 뒤에 딱 보니까 메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비크림 뭐 그런 것이 뭐 여성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애플의 아이폰 지도에는 독도가 나오지만요. 일본 아이폰 지도에는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사 장사 속이 훤히 보이는데 역사는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네, 평양의 한 공원에 각종 꽃들이 만발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기 좋을 듯한데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남북의 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